부부로 결합하고 부모님 밑에서 함께 자라왔지만 서로를 한남화하여 같이 살게 된 남편과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많은 불일치가 있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남편은 30대 중반에서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었으며 몇 년 동안은 매일 이혼을 고려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삶 속에서 이혼을 고려해 본다고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지나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성격이 결혼 후에 나타난 것이었죠. 어떻게든 버티고 참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혼이란 생각을 떨쳤고 그렇게 함께 1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삶 속에서 물과 기름처럼 어울렸던 순간도 있었고 서로 맞서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싸움은 칼과 같아서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서로를 동료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크게 생겼습니다. 한쪽에 맞추는 대신 서로의 의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30대의 불같은 시기를 지나 이제는 조화롭게 40대를 살아가자는 생각에 동의했지만 그 또한 내 욕심이 자연스럽게 섞인 결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점차 더 크게 보게 됩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찾아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대박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그들을 보며 희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촬영을 할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평범한 철물 가게를 운영하여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솜씨가 좋은 편이었기에 그런지 간단한 작업도 능숙하게 수행하고 아파트 상가의 사소한 일을 하나 해결했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그를 찾아와 전국을 돌며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마음만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현명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기술도 갖추지 않았고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전해보지 않으면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칼을 뽑았다면 그것에 대처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도 시작을 하고 천천히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아이템을 선택하고 목표를 세워 몇 년 안에 어떤 성과를 이루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해보라고 합니다. 카페나 치킨집을 차려볼 뿐만 아니라 더 큰 아이디어를 향해 나아가 보세요. 사업에 도전하려고 했어요. 그냥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지친다면서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매번 그럴 때마다 자기 길을 찾았지만 그러다 결국 궁시렁거렸어요. 하지만 제가 사업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규모가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어릴 때부터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었거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열심힘을 보며 사업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모든 일을 대충 처리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때까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지만 그의 객관성이 무시했어요.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은 채 의욕만 있으면 큰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결국 남편은 큰 실수를 저질렀고 완벽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템은 나에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 진지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었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결과로 망쳐버렸다니 누가 상상했을까요? 당신이 제 정신을 되찾아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다니 이렇게 나서면 우리의 재산까지 다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버릴 거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동안 도시락을 들고 쫓아다니며 말려야 할 때는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 해보라고 내버려 두다가는 이제는 내가 탓을 받게 되고 있어요. 당신 너무 양심이 없어. 솔직히 남편이라고 입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탓할 구멍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내 탓을 하는 걸 알았는데 남편이 망할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남편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 벌인 일이 예상 이상이었어요.
제가 당시 생각한 것보다 남편이 벌인 일은 훨씬 심각했어요. 확실하게 조사하고 짚어보았지만 남편이 벌인 금액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맞는데 물론 우리 둘 다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모은 돈이 다 날아갔다는 건 너무 황당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우리 아들이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그는 우리의 돈을 빼앗아 먹었지만 왜 한결같이 그랬을까요? 아들이 하나도 못 지켜줘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도 돈이 없다 뭐 도주인 거야? 사실 시댁에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로 상처도 받지 않았어. 사실 우리 시댁 식구들은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하나 더 뽑아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처럼 굴었다고 할까? 우리 시아버지는 평생을 한량처럼 산 분이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신우가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집안 생활을 이어가셨어. 제가 시어머니랑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나는 자식들이든 뭐든지 내 몸 건사하고 도망쳤을지도 몰라.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난 임금이라고 생각되었어. 조금은 뼛속까지 지질이 궁상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나 할까? 단돈 1만 원을 써도 아까워하는 분들이었어. 우리 가문의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용돈이라며 과자 사 먹으라고 하시면서 단지 1,000원을 줬어. 요즘 과자 한 봉지가 2,000원이면서 그 1,000원을 어디다 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지만 돈을 쓰는 건 아까워서 손이 덜덜 떨었어. 아무리 자인 임금이라도 사업을 말아먹어서 꿈이라도 하시겠어? 돈을 내놓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돈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며 차단을 해버린 거야? 사실은 뭐 내놓을 돈이 있어야 줄 텐데 생각도 했어? 우리 신우가 결혼할 때도 시댁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 신우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대출을 받아 결혼식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말에 있었어요.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지인들과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 결과 빚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 아파트 전세금을 털어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저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떻게든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요. 우리가 있던 곳은 쥐 구멍보다도 못한 곳이었어요. 빛이 보이지 않았죠? 결국에는 친정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해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인데 그런 과정 하나도 거치지 않고 지게 좋아 보인다, 저게 좋아 보인다 하면서 투자를 하면 그대로 딱딱하게 이루어지겠죠. 이 세상에는 사람을 배신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수를 인정한 순간에 바로 중단을 해야지. 되도록이면 그대로 단념을 해야 하는데 살려보겠다고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다는 건 아이를 두고 생각할 문제예요. 아버지가 했던 행동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볼만한 면도 없지요. 지금이라도 다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 생각하고 아이들과 아내만 생각하면서 새 출발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거기 들어보면 빚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우리라고 그렇게 큰 돈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장 운영에 돈이 필요하고 지금이 밥이라고 하더라도 재기불능해진 당신에게 일을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러 와도 좋고 취직은 시켜줄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할 만큼 되고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살짝 야박한 처사라고 할게요. 느껴지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공장에서도 조금 사건이 생겨서 큰돈이 빠져나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취직시켜 주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지경이라 저희가 뭐 물불 가릴 것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지금 당장 남편이
무직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남편은 두 주먹을 치었어요. 정말 제 한문가라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장인은 정말로 실망시키는 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게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라 생각하고 버티겠습니다. 장인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준다니 내가 더 고맙지. 일 잘하고 적응되면 나중에 어떻게든 돈 생겨였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가진 남편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을 했어요. 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제일 말단서부터 일을 시킨 아버지에게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해왔어요. 저희는 집도 팔고 전세로 옮긴 상태였고 차도 팔고 가진 폐물 같은 것도 전부 다 정리를 해가며 빚을 차곡차곡 갚아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도 숨통은 트이게 살 수 있는 상태였지요. 정말 얼마나 그 숨구멍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인지 저희 친정에 열심히 효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거기 들어보면 빚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우리라고 그렇게 큰 돈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장 운영에 돈이 필요하고 지금이 밥이라고 하더라도 재기불능해진 당신에게 일을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러 와도 좋고 취직은 시켜줄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할 만큼 되고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살짝 야박한 처사라고 할게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네요. 부모님과 함께 낚시를 즐기는 것은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캠핑을 하거나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겠죠. 식사도 함께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내며 저희 가족의 결속이 더욱 깊어졌고 남편은 사업 실패로 좌절을 겪었지만 부모님의 지도와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기를 꿈꿨어요. 남편은 넘어진 뒤 일어서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일했고 부모님도 그를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남편은 끊임없이 힘든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고 그 모습에 저는 놀랐어요. 그가 가을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면 그를 돕는 것이 내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죠. 결국 사업에 실패해도 떠난 사람들과는 달리 가장과 자식들을 먹여 살릴 결심을 한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이 야근을 하고 힘들게 일할 때마다 묵묵히 곁에서 서포트해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이 공장 운영법부터 경영 비법까지 공유하며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견고한 사업자로 변모해 가는데 저도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일에 서투르던 그가 시간이 흘러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며 능숙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일을 했으니 우리 아버지도 사위가 몸을 쓰면서 고생하는 게 마음이 좀 그랬었던 건지 일반 공장 노가다 일에서 사무실 일로 바꿔주시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3년 동안 언행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초고속 승진이나 다름없는 형태였지만 워낙 남편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런지 직원들의 반발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때 우리 부부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어요. 만족스럽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주 조금의 빚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처럼만 일을 한다면 몇 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 번 가난을 겪고 나니까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 부부를 참 기특하게 생각하셨지만 그만큼 시댁에서 불만을 품으시고 남편이 너무 친정만 챙기고 친정에만 충성을 다하니까 나아진 부모는 생각도 안 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애서만 일을 하다가 노가다 판에 뛰어들게 된 건데 왜 사돈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낳아준 부모인데 어찌 그 기처가에 정신이 팔려서 그럴 수가 있니? 취직시켜준 게 뭐가 어떻다고 아이고 그냥 돈으로 해결해주면 되는 건데. 그지
우리 아들 몸쓰기 만들어 놓고 뭘 감사해. 에휴, 저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저 모든 말들이 시어머니의 생각 없는 투정보의 겨운 소리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시댁이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에게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마치 은행에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돈을 뜯어갔고 없는 살림을 뜯어가면서도 감사한다는 말 한 번 하지 않고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 신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게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신부 또한 평생 시모에게 돈을 옮겨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 진실로 화가 나곤 했습니다. 야, 정말 나를 낳아준 부모들로서부로 해역부터 유지해주지 않는 대신 나 자신을 내버려 두고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 집도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요. 우리 시집에서도 돈을 기부할 수 없고 있다고 말해왔고 나는 임신조차 않아져서 구박을 받고 남편과 대면을 한마주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 알아요? 형이 사업을 말아먹은 이후에 돈이 없다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난 지금 2배를 내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아가씨에게 2배를 내라고 말했다고요? 아가씨 사정도 정확히 알면서 무엇 때문에 부모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그거 합니까 이렇게 사는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끼야 했다. 돈이 없다고 결혼 준비를 한 번 받고 결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맨날 돈만 내놓아라고 합니다. 정말 인연을 끊고 싶어 신우가 한숨을 심장할 때 내게 그 마음이 온 충분한지.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가 확되었거든요. 사실 저희의 지금 수준으로는 정말 수십 년을 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이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 돈이면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시고도 남을 돈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저릿했다. 그나 할까요? 우리 사위가 힘든 일 시키면 금방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근성도 아주 제대로 있더구나. 지금처럼만 일 열심히 하면은 걱정 없이 공장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평생을 일근 공장이 그만큼 신분 보장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다. 예, 아장이는 공장을 물려주시겠다고 다 지금 장인어른께서 운영 중이신 그 공장 말씀이세요. 그러면 뭐 나한테 다른 사업장이 더 있을까 봐. 그래, 나한테 딸 둘이 있긴 하지만 그럼 뭐 하냐? 아, 2딸들 모두 공장에는 언체 관심조차 없는데 일 잘하는 사위한테 물려준 게 당연한 일이지. 둘째는 말이다. 무용인 뭔지를 전공한 이후에 평생 춤이나 추면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아, 내가 사위가 첫째 사위 말고 누가 더 있겠어. 만약에 뭐 둘째가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 지금은 옆에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춤바람이 나서 공장 이야기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아, 정말 저희한테 공장 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평생 일군 만큼 애정도 강하신 텐데. 저희는 지금처럼 일만 하면서 월급 받아도 괜찮아요. 얘기 녀석 나한테 뭐 언제까지 일을 하라 시킬 작정이야. 사위가 잘 보살펴주며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슬 은퇴를 고려하게 되었고 사위를 믿음직하게 여겨 전부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행과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젊어지고 싶었습니다. 사위의 덕분에 주말에 여가를 즐기며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남편을 토닥여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그에게서 감동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뒤 보이스 피싱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안을 살피고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생애 최고 난관을 극복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여사는 호주인 통장이라는 가정 때문에 현재 김여정 씨의 은행 통장이 박철민 씨에게 대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장을 즉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이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다음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갑자기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보이스 피싱 사기꾼을 속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를 속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청약저축통장으로 100만 원부터 인출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통장에는 96만 원만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월급 전이라 카드값 등을 맞추느라 돈이 없어서 현금으로는 1만 원밖에 없어서 3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만 원만 더 꺼내주시면 제가 소유한 1만 원을 넣어서 100만 원으로 인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타인에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검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3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말하자마자 피싱 사기꾼은 당황한 듯한 숨소리를 내며 잠시만요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피싱 사기꾼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어야 하는데 5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고 나의 계좌번호를 모두 불러서 지금 바로 3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했어요. 정말로 당황했어요. 내 계좌번호를 외워놓고 있던 건 무서운 일이었어요.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내 개인정보를 다 아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난 지금 3만 원을 넣었으니 확인해보라고 했고 확인했으면 100만 원을 넣어두고 가까운 지하철역 물건 보관함에 넣어두면 되고 우리 금감원 직원이 수거할 거예요. 비밀번호는 1234로 해두세요. 은행에 가서 일단 출근하세요. 전화 끊지 말고 알았죠? 내가 알았다고 대답했고 핸드폰을 바라보았어요. 은행 앱에 이체 알람을 설정했는데 3만 원이 입금되고 알람이 울렸어요. 입금되자마자 웃음이 터질 것 같았는데 피싱범이 전화 끊지 말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하고 이후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죠. 3만 원 공짜로 받아 기뻤지만 그 돈을 쓸 시간도 없이 어마무시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좌가 피싱 의심 계좌가 됐다는 이유로 검찰, 경찰, 은행에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설명하려면 복잡한 일인데 어떻게 하지요? 경찰이 추적하던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일반인 계좌로 송금을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주요 인물로 의심받게 되었고 징검다리 계좌로 지목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 출석 명령을 받았을 때도 보이스 피싱의 한 부분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범죄자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검찰에 출석하게 되었고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은행에서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계좌가 내 유일한 계좌라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은행 거래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모든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되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울었는데 정말 낯선 상황이어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보이스 피싱 범인이나 어떤 범죄자도 아니었지만 실수를 했다고 믿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울며 내 무고를 입증해야 했지만 사실 내가 진짜 범인이 아닌 사실은 금방 드러났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내내 조사관들에게 엄청 혼났어. 나의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게 아니라 40대 후반인데 이런 상황에 놀라서 검찰에서도 굉장히 황당해했지. 아, 여사님, 그런 상황에 어찌 휩쓴 거죠?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나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황당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알아요. 여사님의 주소도 다 알 테니까 그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 건가요? 하고 했어. 그들이 섬한 적이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겠죠? 한번 장난쳐본 것뿐인데 나도 그럴 줄 알죠? 이렇게 등쳐먹는 처지로 만드는 게 싫었어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알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러나 내가 이러한 큰 문제에 휩쓰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국경을 벗었다. 이 조사 결과 관련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은행 계좌는 6개월 정도 동결될 수 있으니까 한동안 거래를 못할 거고 범죄가 아니면 3개월 정도 만에 해제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가보세요. 그 말에 내가 자그래 저한테 뜯겨시면 그렇냐고요 했을 때 증거로 제출하거나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 끌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면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해주었지. 그때 내가 즉시 깊고 싶은 사건이네요. 꾸르마 말았고요 라고 했지. 식사라도 해요. 그런 일을 겪고 온 가족이 황당해했어요. 뭐 계좌가 동결된 상태에서 시어머니께서 집을 사라고 하시고 돈을 주신다는 얘기에 계좌 출금이 불가능하니 무용지물이라고요. 이미 저희는 부동산을 찾아봤고 돈을 받게 됐지만 출금이 불가능해서 남편의 계좌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바쁘게 하다가 시부모님의 초대로 신우도 함께 식사했어요. 엄마가 보리굴비를 뜯어줄 거라는데 차가운 녹차도 주시라던데 이상하게 엄마가 다 해주고 있어요. 이때 신우가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45살인데요.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 기적적이지 않겠어요. 입이 다물지 못할 만큼 놀란 것은 우리 신우가 결혼한 지 7년 차인데 임신하지 못해서 신위의 시댁 어르신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임신해야 한다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평온 정도를 다녀서 무속 신앙을 따르고 미신이라는 미신까지 다 해봤던 임신 갈망이었어요. 시험관도 몇 년째 도전 중이었는데 마침내 임신했다는 거죠. 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며 도전했는데 너무나도 다행히 착상이 됐어요. 우리 시댁에서도 경사 났다 하시고 나랑 남편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노선이라 엄청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엄마 음식이 땡기는 게 있잖아요. 언니, 축하해줘.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한지 심했어요. 우울해하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밝은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엄마 힘들지 않게 잘 나올 거예요. 아가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집도 이제 이사 가는데 참 격경사 이사하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격경사라고 하는 게 보면 지금 집보다 나은 집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로 해주셨어요. 아이들도 커가고 하는데 집이 너무 작다면서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보태준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공장도 우리 남편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후임 사장으로 생각하시는 듯한데 넌지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치국 좀 마셔도 되겠어요. 이제 저희 집안에도 빛이 들어오나 봐요. 저도 저희 친정집 자랑도 좀 하고 제 어깨에 힘도 주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은 미처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 계좌로 아버지께서 3억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가족이 마음에 들었던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돈으로 해결이 됐고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공장 인수인계도 시작하셨어요. 인수인계 때문에 바쁘고 이사 날짜 맞추느라 이사 계약을 좀 미루고 있었는데 계약 일정을 잘 맞춰야 했고 계약금도 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를 회피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여보, 왜 자꾸 집계약 문제만 들 어내러가고 있어? 라며 나는 고민했어요. 사실 나도 하나 고민거리가 있어? 당신에게 말해야 할까 말라야 할까 고민했지만 말하지 않으면 답답할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할게. 동생이 이번에 정말 힘들게 임신을 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정말 기억에 남는 임신 축하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마음 끓였어. 그 장인 어른께서 3억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알아. 임신까지 했는데 아이를 돈돈받지 않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내 여동생을 위해서 하나뿐인 조카를 위해서라도 이 4억 주고 싶어.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전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내가 피싱당한 것처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자기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도 그 돈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을 사라고 주신 돈인데 본인이 모은 돈은 아닌데 말이지. 너무 현실성 없는 말을 들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그 돈을 왜 신우한테 주겠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준 돈인데 나도 있는데 여동생만 없어? 우리 여동생도 우리 아빠 돈 탐내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 왜 신우한테 주겠다는 거야? 왜 우리 아빠 돈을 탐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이야, 내 동생이 임신하기 힘들다는 건 알지? 정도 선물도 못 해줘.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집만 가지 않았나? 이런 걸 이제서야 선물할 수 있지? 해줘야 할 게 뭔데? 우리 사정이 어렵잖아. 친정집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갖고 있어. 우리가 재벌인 것도 아니고 3억 원을 신우한테 주겠다고? 미쳤어. 공장은 내 것이 됐지. 인수가 다 완료되고 있는데 번 돈으로 하면 돼.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야. 진짜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그리고 언제 공장에서 3억을 벌어서 우리 집을 살 거야? 당신이 아버지처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의 사업은 망했잖아. 아, 우리 아버지도 공장 말아먹는 거 아니야? 잘 나가다가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해? 당신은 내가 망하길 바라느라 기다리는 거야? 진짜 화나. 어차피 내가 공장 소유권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여동생인 이에게 이 정도도 배포도 못 해줘가 반대를 해보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무슨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정말 이런 치사한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참다 안 되겠다. 나는 통친다는 생각에 남편을 향해 바로 서류 한 장을 던졌어요. 남편이 지게 뭔데 하고 서류를 보기 시작했는데 곧 사색이 돼버렸어요. 그 서류는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었는데 우리 공장 주소로 되었고 사업주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아, 잠깐만. 이거 장인 너희는 사업자 등록증 아니야? 아니, 나한테 준다던 공장이 왜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왜 당신이 사장인데? 참나, 왜긴 왜야? 이럴까 봐 그랬겠지? 어디 은혜도 모르고 나대길. 나대. 너 사업자 있다가 망했었다. 아내 이름으로 뭘 믿고 주니? 내 이름으로 주고 실물을 내가 보는 거지? 우리 아빠가 그 정도 생각도 없이 냅다 너에게 줬을까 봐 내가 솔직히 결혼하고 사업 망할 때까지 우리 집에 뭘 했어? 집에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래 놓고서는 취업시켜주니까 콩고물 기대하고 잘한 거잖아. 그리고 너 공장에서도 엄청나게 으스러졌다며 이제 내가 차기 주인이다 하면서 내 사업장이다 하고 다닌 거 우리 아빠가 몰랐을 것 같아. 인수인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직원들이 갑자기 가했다며. 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째서 사장 바뀌면 일 그만두겠다고 했다더라. 그게 말이 나는 소리야. 나한테 이거는 모함이야. 기업이 주기 싫어서 지금 나는 가족들이 모두 내리게 했는데 왜 쓰레기는 내가 된 것이냐며 왜 아직도 입이 새져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증인들을 불러봐서 사람들이 모두 너 때문에 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알지 않는지. 그래. 맞다고. 난 무엇인가. 사장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소리꾼일 뿐이야. 결국 월급쟁이고 모든 이익은 내게 있지 않은가? 내 아버지는 공장 주인인데 딸이 사업을 하러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 너는 그 사업을 망치고 있는 이유는 알고 있어. 내가 사업을 씻었다고 해서 그런 셈이지. 근데 갑질을 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사업주를 바꿔주셨어. 너의 갑질로 우리 사업은 망했어. 내가 한문을 베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뒤통수를 쳐 단지 사라고 말할 뿐인데. 이혼해서 너도 고딩이고 나도 곧자인데 왜 내가 유압질을 하는 건데? 내가 팔될 거라고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나는 일 그만둘 거야? 그죠. 그렇게 하세요. 누군가가 아쉽다고 할 게 아니라. 이혼하고 나서 집에 갔다 오거나 다시 기어들거나. 집 살 돈 내 집 먹지 않을 돈인데 왜 가져가는 의가? 우리 나이만 도문이 준 거야 왜 내놓느냐고. 뭐야. 이혼을 하겠다며. 집은 놔줄 수 없다. 그 돈은 당장 내놔.
안 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낼 테니까. 그래서 남같이 이 사싸움을 벌이고 상황을 만들다가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끝은 내어냈다. 그래도 이 멍청이는 갑자기 무서워하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요구하면서 신우에게 이혼을 주장했고 그로 인해 절망 속에서 신우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신우는 그 돈으로 집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돈을 돌려줄지 모르겠어서 친정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 소송을 걸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길 원치 않았지만 돈이 관건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해도 남편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돈을 빠르게 나누고 나니 남편이 쫄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혼하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했고 이혼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친정아버지가 전남편에게 돌려줬다고 했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미 돈을 신우에게 주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친정아버지는 소송을 진행하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완벽하게 적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어로 쓴 콘텐츠에 따라 다소 번역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목,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악플이 아니라 응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